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다시 프리미어리그의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2014-201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이자 또 오는 주말 유럽 축구리그 최고의 빅매치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토트넘 호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인데요. 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를 위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영국 현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통계 매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가 경기 세부 기록을 정밀 분석한 컬럼을 통해서 북런던 더비,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이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는 우리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경기 1시간 전인 오후 9시부터 입중계 실시간 소통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라이브 방송 북런던 더비 생중계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 애널리스트의 북런던 더비 특집 컬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 북런던 더비에서 절대 열세를 보여왔던 토트넘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골든 오퍼튜니티라는 제목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찰칵 셀러브레이션을 헤드라인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 디 애널리스트가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컬럼 전체 내용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원정팀이 승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스널은 지난 두 번의 토트넘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주말 주축 선수들이 결장하는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라이벌 아스널의 우승 희망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토트넘은 솔직히 말해서 전력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이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현대에 들어서 라이벌들이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자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두 팀의 격차는 점차 커졌고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도 출전하지 못한 반면 아스널은 맨체스터 시티와 우승을 놓고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아스널은 2003-2004 시즌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이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것입니다. 즉 이번 주말 북런던 더비에서 두 팀은 매우 다른 입장에서 다른 목표를 갖고 맞붙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일방적인 아스널의 우세로 치러졌기 때문에 이번 대진표가 나왔을 때는 아스널 팬들이 이번 경기의 긍정적인 결과를 훨씬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에게 희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축구계 최초로 1억 파운드, 한국 돈 약 1751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한 데클란 라이스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두 장의 어이없는 옐로 카드를 받고 축구 선수로서 처음 레드 카드를 받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출전 정지 징계로 이번 일요일 토트넘전에 결정하게 된 것, 라이스의 이탈은 아르테타 감독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이스는 지난 시즌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중 37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나머지 한 경기도 벤치에서 교체로 출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월요일에 열렸던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의 UEFA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는 마틴 웨데고르가 발목 부상으로 절뚝거리면서 교체됐고 이후 노르웨이 대표팀의 주치의가 웨데고르의 발목 부상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국가대표 휴식 기간 동안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부상은 최소한 3주가 걸립니다. 그 외의 상황은 보너스입니다. 그는 일요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웨데고르는 지난 프리미어리그 105경기 중 101경기에 선발 출전한 선수로 아스널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압박을 이끌며 공소유권이 없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팀의 가장 큰 공격 위협이기도 합니다. 2022-2023 시즌 개막 이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웨데고르의 40개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단 6명뿐이며 아스널 내에서는 5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부카요 사카가 유일한 선수입니다. 아스널이 북런던 더비에서 이 핵심 선수들 중에서 한 명만 잃어도 큰 공백인데요. 특히 이 경기 일주일 뒤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두 선수가 모두 빠진다는 것은 미드필드진 입장에서는 최악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웨데고르와 라이스까지 결정을 한다면 이번 일요일 경기를 앞두고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양 팀의 격차는
아스널의 지난 두 번의 토트넘 원정 경기 중 특히 첫 번째 경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먼저 2023년 1월에 열렸던 경기에서는 아스널이 2대0으로 편안하게 슈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토트넘이 4번의 슈팅을 기록할 때까지 이미 3번의 슈팅을 기록하는 동안 아스널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대2 승리는 아스널이 전반 38분 만에 3골 차로 앞서 나갔던 경기였는데요. 후반 30여 분 동안 흔들리면서 아스널이 2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골키퍼 다비드 라야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나온 골이었습니다. 아스널 입장에서 물론 매우 값진 승리였죠. 아스널과의 첫 홈 경기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다운 정말 많은 골이 나온 그런 스코어 라인이었는데요. 이 경기들은 전력의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원정팀이 승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아스널이 큰 어려움 없이 2연승을 거뒀다는 것은 아스널이 현재 토트넘보다 훨씬 더 강한 팀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지난 두 번의 원정 승리 중에 첫 번째 승리 이전까지 북런던 더비에서 원정팀이 승리했던 경기는 11.5%의 비율, 61경기 중에 7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소한 30회 이상 치러진 93경기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에요. 어떤 팀과 어떤 팀이 맞붙었을 때 원정팀의 승률이 가장 낮은 경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2014년 3월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아스널이 토마시 로시츠키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1대0으로 승리했던 이후 양 팀의 리그 맞대결에서 원정팀이 승리한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최근 아스널이 두 번의 원정 승리를 거둔 이후 그 기록을 합산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북런던 더비에서 원정팀이 승리한 비율은 14.1%에 불과하며 이는 30회 이상 열린 경기 중 네 번째로 낮은 비율이고 40회 이상 열린 경기로 한정한다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입니다. 전력을 갖춘 아스널은 주말 원정 3연승에 강력한 후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두 선수가 빠진 가운데 토트넘이 아스널의 연승 행진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올 시즌 매우 엇갈린 출발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3경기에서 모두 편안하게 소유권을 장악하고 자유롭게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결과는 전형적으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기대 득점 모델에 따르면 기대 득점 골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 팀이 만든 찬스의 퀄리티에 따라서 각 경기가 내용상으로 어떻게 끝났어야 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토트넘은 현재 순위보다 3계단 더 높은 순위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트넘의 경기 결과가 경기의 퀄리티나 토트넘이 만들어냈던 경기 중에 기회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회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경기에 이기기에 충분한 건 아니죠.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너무 쉽게 실점하기도 했습니다. 무승부 상황이 되기 훨씬 전에 레스터시티가 비기기 전에 골문에서 너무 많은 추가골의 기회를 낭비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토트넘에겐 익숙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아스널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인색한 정말 안정되고 견고한 수비를 펼친 팀인데요. 상대 팀을 상대로 기대 실점이 28.4골밖에 안 됐고 실제로 29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그 어떤 팀보다 많은 기대 실점, 경기당 3.9실점, 실제 실점 경기당 4실점을 허용하면서 풀럼과 같은 저조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널은 지금까지 3경기에서 이미 3.5회의 기대 실점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다른 5개 팀보다 더 높은 수치로 빅6 팀들 중에서 안 좋은 수비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아스널의 수비력이 올 시즌에 조금 떨어진 것이죠. 특히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브라이튼이 10명으로 뛰면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기대 실점을 남긴 겁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공격수 올리 왓킨스가 2차례나 빅 찬스를 골문 앞에서 놓치기도 했었죠. 아스널의 수비가 이런 상황이라면 토트넘에는 이런 유형의 경기를 좋아하는 즐겨 플레이하는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널과의 2경기에서 3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는 현재 북런던 더비에서 통산 8골을 기록 중인데요. 북런던 더비 역사상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단 3명, 해리 케인 14골, 아데바요르, 바비 스미스 모두 10골 이 3명밖에 없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을 상대하는 경기처럼 이번 경기에서도 자유롭게 공격하고 골을 넣는 것보다는 상대를 막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파티와 조르지뉴가 모두 수비 앞에서 더블 피보테로 선발 출전을 한다면 토트넘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아스널의 공격이 빠른 돌파, 세트피스 이런 역습 패턴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3대2로 이겼던 당시 아스널이 넣었던 3골 모두 이런 패턴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새로 영입한 미켈 메리노,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와 토미아스 다케이로, 가브리엘 제주스 등 아스널의 주전급 선수들이 모두 결장이 확정되거나 혹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시대가 열린 이후 북런던 더비의 필수 요소였던 홈 어드밴티지를 되찾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한 경기로 물론 양 팀의 격차가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두 팀은 현재 서로 다른 행성에 있으며 올 시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스널이 위이지만 이 경기만 놓고 본다면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를 위한 북런던 더비가 될 것이다 라고 지목한 이유는 외대고르와 라이스의 이탈 공백을 그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가 잘 공략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스널은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대체할까요? 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전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아스널에는 제대로 된 중앙 미드필더가 2명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치열한 라이벌전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에 선발로 나설 미드필더가 될까요? 아스널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좋지 않은 일이 많았습니다. 최근 영입한 미켈 메리노가 클럽에서의 첫 훈련에서 어깨 골절 부상으로 2달간 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북런던 더비에 출전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지난주 데클란 라이스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출전 경지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대표 소집 기간 동안 1군 선수 부상 2건 더 발생을 했죠.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가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조기 복귀했고 또 팀의 주장이자 부적이었던 마틴 에데고르가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뚝거리면서 빠져나왔던 것은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초기 예후가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 에데고르가 토트넘과의 경기에 나서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텐데 불가능하다고 이미 진단이 내려졌죠. 에밀 스미스로우가 풀럼으로 이적했고 파비우 비에이라가 포르투로 임대된 가운데 아스널은 매우 까다로운 일정에 돌입하는 이 시점에 미드필드 라인의 뎁스가 극도로 가벼워졌습니다. 토트넘 원정 이후에는 베르가모에서 원정으로 치러야 하는 아탈란타와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승 경쟁팀인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도 치러야 합니다. 아스널의 이러한 선수단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 북런던 더비에는 어떤 선수가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선 첫 번째, 조르지뉴와 파티의 더블 볼란치 조합이 가장 먼저 거론되지만 이 조합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죠. 토마스 파티와 조르지뉴는 아스널이 보유한 유일한 2명의 전문 중앙 미드필드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정도 규모의 경기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험은 갖고 있어요. 두 선수가 아스널의 미드필드진에서 선발 출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가장 고무적인 해결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지금 4-3-3 전술을 쓰고 있는데 미드필드에 딱 2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배치해서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두 선수를 모두 선발로 기용하려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전진된 8번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두 선수 모두 그 8번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기동력이 없습니다. 두 선수가 게다가 아스널에서는 함께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두 선수가 아스널에서 총 98번의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함께 선발 출전한 경기는 딱 2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경기 모두 2022-2023 시즌 후반에 노팅엄 포레스트전 울브스전이었는데요. 그때 파티는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도 계속해서 라이트백으로 뛰었죠. 토마스 파티가 올 시즌 아스널의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수비진 앞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수비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파티가 지금까지 아스널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가로채기 6회, 가장 많은 파울 7회를 기록했고 부카요 사카의 13회만이 아스널 선수들 중에서 파티의 12회보다 더 많이 소유권을 가져온 기록을 남긴 선수인 것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선수는 토마스 파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이스와 외대고르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카이 하베르츠를 미드필더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르테타 감독에게 가장 간단한 옵션이죠. 카이 하베르츠를 조르지뉴와 파티의 앞쪽에 배치하거나 혹은 이 2명 중에 한 명 대신 하베르츠를 배치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2023-2024 시즌 같은 경우 하베르츠는 40%의 시간을 보낸 스트라이커 포지션보다 미드필더로 60%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포지션적인 경험이 충분합니다. 단점은 아스널의 스트라이커로서 하베르츠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약하고 있고 또 올 시즌을 이 자리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더 깊은 곳에서 뛰게 된다면 아스널은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가브리엘 제주스를 대신해서 전방으로 이동했던 2월 초 이후 하베르츠의 18개의 공격 포인트, 11득점 7도움보다 더 많이 득점에 관여한 선수는 25개의 콜 파머, 21개의 엘링 홀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기록한 18개의 공격 포인트가 심지어 최근 17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베르츠가 갖고 있는 오프 더 볼에서의 퀄리티는 미드필드에 기용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베르츠는 중앙 지역에서 전방으로 돌진해서 압박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키가 186cm에 달하기 때문에 미드필드진은 물론이고 양쪽 박스 안에서도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만약 하베르츠가 미드필드 라인으로 내려온다면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사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또는 라힘 스털링과 함께 공격 트리오로 라인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제주스가 여전히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아르테타 감독은 하베르츠를 밑으로 내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하베르츠를 전방에 내버려두고 트로사르를 미드필드로 선발 기용하는 것인데요. 아르테타 감독이 하베르츠를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옮기고 싶지 않다면 트로사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입단한 이후 트로사르는 주로 측면 공격수나 9번 자리에서도 뛰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0번 미드필더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뛰는 것을 선호한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트로사르가 입단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저는 공격수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측면에서도 물론 제 자신을 탐구할 수 있죠. 저는 어느 포지션이든 편안하지만 굳이 제가 선택을 한다면 스트라이커 뒤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트로사르는 아스널에서 29번의 선발 출전한 경기 중에 딱 3차례를 중앙 미드필드로서 출전을 했는데요. 모두 지난 겨울 브렌트포드전 1대0 승리, 울브스전 2대1 승리, 웨스트햄전 0대2 패배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아르테타 감독이 트로사르를 중원에 기용을 했는데 당시 두 경기에서 모두 아스널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5개의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죠. 이 자리에 가더라도 아스널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르테타가 굉장히 치열한 이 북런던 더비에서 트로사르를 미드필드로 투입을 했을 때 경합 상황에서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를 믿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미드필드로 뛰었던 그 3경기에서 트로사르는 29번의 경합 중에 14번만 승리하며 승률이 50% 미만 48.2%에 불과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는 해당 경기 20번의 경합 중에 14번이나 승리하면서 70%의 승률을 기록을 했었죠. 물론 이 두 선수가 서로 다른 장점,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선수들이지만 중원에 트로사르 같이 더 기술적인 선수를 기용할 때 아스널이 잃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비적인 면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풀백을 미드필드로 배치하는 인버티드 풀백 형태의 대안인데요. 옵션 1과 옵션 2와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파티 옆에 미드필더로 올렉산드르 진첸코나 유리엔 팀버 같은 레프트백을 끌어올려서 기용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선수 모두 풀백에서 중앙으로 인버티드 전환하면서 플레이하는데 익숙하고 특히 진첸코는 뛰어난 전진 패스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팀버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에서 80경기, 아스널에서 3경기 등 유럽 1부 리그 성인 무대에서 총 38경기의 선발 출전 경험이 있는데 중앙 미드필드로 출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진첸코는 맨시티 시절을 포함해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58경기, 아스널에서 47경기를 출전했고 그 포지션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아스널의 2차례 리그 경기에서 왼쪽 측면 선수로 선발 출전한 팀버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드리프트하면서 파티를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르테타 감독이 그를 중원 지역으로 배치할 경우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 4번은 유망주인 에단 은와네리를 파격적으로 선발하는 것인데요. 정말 대단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에단 은와네리는 아직 아스널 1군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17살에 불과한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있어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거의 2년 전이었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연소 선수 15세 선수로 투입된 기록을 고려한다면 그 이후로는 더 많은 1군 출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은하네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 많은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본머스, 맨유와의 경기에서 왼쪽 메짤라, 왼쪽에 8번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었고 미드필드진에서 특히 아스널의 공격을 이끌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은하네리는 이 수준에서 뛸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에 아스널 21세 이하 팀의 감독인 메흐메트 알리는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피지컬적인 면이다. 운동 능력, 달리기 능력, 민첩성 면에 있어서 물론 지칠 줄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을 소유하지 않은 시점을 좀 그런 상황에서의 수비력과 몸싸움을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 부분이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 적합할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아르테타 감독은 스미스로우와 비에이라를 떠내보는 이유가 은와네리에게 1군의 백업 자원 역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런던 더비 토트넘 원정에서 첫 선발 출전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큰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르테타 감독과 아스널의 코치진만이 은와네리가 준비됐을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디 애널리스트는 슈퍼컴퓨터의 1만 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전히 아스널이 우세할 것이다 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손흥민 선수, 라힘 스털링을 주목했습니다. 디 애널리스트의 승부 예측 내용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자 주말 하이라이트 경기인 북런던 더비에서는
토트넘이 아스널을 홈으로 불러들여 거의 항상 언제나 흥미진진했던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의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이 득점이 나온 43경기나 득점이 나온 경기인 동시에 먼저 득점한 팀이 승리하지 못한 횟수가 29회로 가장 많이 엎치락뒤치락했던 경기입니다. 아스널이 최근 토트넘과의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이 원정 승리 기록은 지난 17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거둔 승리와 같은 횟수 2승 6무 9패와 같은 횟수죠. 1987년부터 88년 사이 북런던 더비 원정에서 아스널이 3연승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요. 옵타의 게임 예측 모델에서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이 43%의 확률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고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31.5%로 예상했습니다. 무승부는 25.4%로 평가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모든 대회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8골을 넣었으며 이 경기 역사상 해리 케인 14골,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10골, 바비 스미스 10골만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북런던 더비 득점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핵심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라힘 스털링은 1997년 IJR 랭킨 이후 처음으로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 시절 화이트 하트 레인, 맨시티 시절 웸블리 스타디움에 이어 토트넘을 상대로 득점을 한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제이미 바디와 미트로비치에 이어서 만약 이번에 라임 스털링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득점을 한다면 과거 홈경기장인 화이트 하트 레인, 임시 홈경기장이었던 웸블리에 이어서 3경기에서 토트넘 원정 득점을 하는 대기록이 나온 것이죠. 한준TV 입중계로 추석 연휴 기간 북런던 더비 생중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